네, 10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뉴스 공장에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검찰 관련해서 취재도 하셨다고요? 네. 네, 뭐 여기저기 물어보게 되고 네. 또 그다음에 기사와 검찰 인사발령 소식 네. 이런 것들을 좀 예전 기사하고 최근 기사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발령 소식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관련자들이 아직 실명이 요즘은 조금씩 공개가 돼 가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알아보게 되고 제가 변호사인지 기자인지 좀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네. 네, 저희 킹슈맨에서도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 경찰의 날인데요. 자, 어제 정세균 총리가 경찰의 날을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이기동대에 방문해서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 요원들 혹시 경찰한테 도움받았던 기억 있습니까? 네, 저는 이 군 생활을 경찰로 했기 때문에 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이 네. 경찰분들의 업무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도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집회 시위 현장에도 나가봤고 그리고 또 음주 단속도 해봤고요. 방범 근무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하나 이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날 하면 항상 특식으로 고기가 나왔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네요. 예. 네. 자, 한국 과학 수사 장비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도 된다고 합니다. 치안 한류 사업도 본격화된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날을 맞아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경찰들에게 가벼운 인사라도 드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물들 찾아볼 텐데요. 오늘도 3명의 인물을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윤석열 직보 논란이 일고 있는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나경원 엄마의 마음으로 특혜. 자, 세 번째 인물은 엽기 막말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관 A씨입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자,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 정식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우선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거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19일 국감 장면 보고 오셨는데요. 자, 김봉희 전 회장이 주장한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은 지난 8월 정식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개월 전인 5월에 이미 윤 총장에게 직보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미 5월에 총장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드리면 5월에 당시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했다. 여기서 보고했다는 내용은 아마 라임 수사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해서는 8월 말쯤 관련 부분을 대검에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당시 송삼현 지검장은 이제 검찰을 떠났기 때문에 8월 말쯤 보고한 것은 박순철 지검장 본인이겠죠. 네, 일단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송삼현이 누구냐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은 사법고시 33회 합격 그리고 사법연수원 23기를 함께 수료한 동기입니다. 이 송 전 지검장은 94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작년이었죠. 2019년 7월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4일을 표명한 바 있고요. 재직 시절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라인으로 꼽혀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윤석열 총장한테 따로 직보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그럼 지난 19일 국감 현장에서의 관련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임에 여당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건 양복 얻어 입었다는 그 정도 사실도 다 언론에 알려졌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거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4월달 몇 달 전에. 근데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이건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덮어주기 아니냐 아니면 의도적 뭉개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20일 황희석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죠. 네. 만약에 직보를 했다라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먼저 직보 사실이 사실이라 가정할 때 첫 번째, 윤 총장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파묻어버린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부패 강력부를 패싱하면서 몰래 수사를 지휘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덮어버릴 요량으로 수사진이나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과 직접 몰래 내통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직접 몰래 내통하고 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자 송삼현 전 지검장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2주에 한 번씩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누구한테 보고했냐는 겁니다. 당시 그 반부패 강력부 부장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 부장은 심재철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이 보고 라인을 거쳐서 보고가 됐고 2주마다 보고가 됐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부지검장인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달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그런데 현재 남부지검장은 8월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직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까 황희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 빼고 수사하라는 지휘를 했거나 아니면은 덮어둘 수 있는 한 덮어두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의 이야기도 보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지 대검을 왜 패싱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네. 자, 오찬석 평론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자금 흐름이나 이런 계좌 추적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세금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남겼는데,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보고는 보고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패싱했느냐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 심재철 부장을 패싱한다라는 건 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두 사람만 이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했다, 축소해버리고 했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고요. 일단 두 사람만 알게끔 했다라는 것은 정황적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검장이나 그 송사면에서 박순철 지검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검장이나 차장들에게는 바로 지검장 바로 아래가 차장검사인데 서로지간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특히 특별한 사건,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건들은 인수인계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박순철 현 지검장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부임하고 얼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직보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송사면 지검장은 자기 후임자인 남부지검장에게도 이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네, 결국은 반부패 부장을 패싱했고요. 그리고 다음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 발족과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기에 공수처도 발족을 좀 시키고 라임 옵티머스 특검도 도입을 하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했는데 신 변호사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수처와 특검을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자라는 얘기, 좋은 얘기입니다. 네.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죠. 하지만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핵심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공수처나 또는 그 특검 같은 경우, 특히 특검 같은 경우 이거 발족하는 데까지 적어도 거의 6개월 가까이 지금까지 보면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의 수사를 손을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즉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끄럽게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은 장관을 경질해야 되는가? 그럼 이걸 누가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야당이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소리 질러 놓고 시끄러워졌으니까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라?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네,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잠시 후 킹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대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 당시 나 전 의원의 발언 모습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학생이지만 그 금수저로 다른 학생의 장학금마저 뺏어가 버렸습니다. 성과를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조국 딸 문제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네, 우선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등재할 만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제4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문제였는데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했죠. 네, 일단 제1저자 등재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등재할 만하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참여 과정이 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4저자 논문 같은 경우는 2015년의 논문입니다. 미국 전기전자기술협회입니다. IEEE에 이제 제출한 논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재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판단 내린 이유는 마무리 단계에서 도와줬지만 이건 단순 작업이고 저자로 포함될 정도로 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4저자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 의혹까지 당시에 불거진 상황이라 사실 높은 기술이라고 보긴 더 역시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대 82학번 동기 윤모 교수한테 아들 김 씨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부탁했다. 이런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죠. 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밝힌 이 결정문 안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이 윤모 교수는 나 전 의원과 이 서울대 82학번 동기고요. 평소부터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이 윤모 교수가 김 씨의 어머니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 씨의 엑스포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 엄마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 더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이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엄마의 마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네. 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권의 탄압이다. 나는 아무리 탄압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권 탄압의 피해자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무슨 전사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서울대 연구실을 엄마의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는 마음대로 아들에게 쓸 수 있게 하고 제4저자로 등재할 수 있는 엄마 아빠는 우리나라에 나경원 엄마 말고 또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있네요. 엄마 찬스이고 특혜다. 엄마의 마음으로 한 일이 바로 엄마 찬스이고 특혜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을 놓고도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도 특혜입니까? 지금까지 영장 기각률이 한 1% 정도 대략 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나경원 의원 근처에만 가면 영장 발부율이 0%가 되는지 99%가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엄마 나경원과 또 아빠 나경원 남편이 둘 다 판사 출신이고 네. 서울대 카르텔에 굉장히 강하게 서울대 기득권 카르텔에 엮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영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 안진걸 소장 등 고발인 조사는 수차례 반복됐지만 피고발인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안 들리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특혜가 아니면 이게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엄마 찬스에 이어 전관 찬스까지 썼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커지자 나 전 의원은 내일입니다. 22일 있을 서울대 국감 증인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감이 본인의 이제 소원 수리함 같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선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끌어졌습니까? 조 전 장군과 비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시간도 다르고 압수수색 건수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비교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이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사건이 나경원 의원에 해당하는 것이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하거나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하루빨리 좀 재판을 절차를 열게 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국정감사장에서 풀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국정감사장에서 해명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법률 판결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 인물입니다. 자, 이 소식을 아침부터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소속의 한 부영사가 공간 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직원들의 신고에도 고작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역사인식에 대한, 즉 일본 덕에 우리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특히나 외교부,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역사인식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막말을 함부로 하는, 지금 아침 시간에 정말 하기도 어려운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금 준수하고 있느냐라는 게 하나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이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내에서 공무원들 사회에서 괴롭힘이 있을 때 일반 회사에서처럼 이렇게 소원 수리를 한다든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호주 총영사관 안에, 시드니 총영사 안에 있는지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한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고개를 숙인 바가 있습니다. 또다시 외교부 기강회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외교부 내 기강회의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이 공무원 비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일례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외교부 내 강경화 장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자세한 대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총장 직권 논란을 일고 있는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 소식부터 또 다시 불거진 외교관 논란까지 차례차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맛있는 시사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나를 위로하는 음식은 컴포트 푸드 알아보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점점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이 외부 활동도 제한되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마음껏 못하고 이 먹는 게 유일한 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일이 다 끝나고 금요일 밤마다 이 햄버거를 먹는 게 저의 또 유일한 힐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창석 요원은 요즘 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음식이 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라 매번 지쳐 있는데 네네. 다이어트가 끝나면 네. 그 한강 강변에 있는 은박지에 올라가 있는 라면 있죠. 네. 그 라면과 맥주 한 캔을 먹는 게 네. 정말 소원입니다. 아. 빨리 한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네. 방송 끝나고 오창석 요원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를 좀 받으세요. 식탁 바로 뒤집어놓을 수가 있는데. 아, 네. 네. 요즘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버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나를 위로하는 음식 컴포트 푸드 10선을 발표했는데요. 예, 전국 1만여 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 인 만큼 이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망의 1위. 저도 사실 이제 이 1위에 매우 공감합니다. 1위는 떡볶이가 뽑혔습니다. 네. 떡볶이가 뽑혔고요. 2위가 치킨, 3위가 김치찌개, 4위가 삼겹살, 5위가 삼계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면은 6위에 랭크가 됐고 네. 7위가 된장찌개였습니다. 물론 이제 참가자 중 57%가 여성 응답자였고 또 대다수가 20, 30대가 투표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음식이 좀 상위 랭크에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도 이 삼겹살을 먹었는데 삼겹살도 이 순위 안에 들어가 있군요. 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소울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컴포트푸드라는 말은 좀 다소 생소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내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잘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는 이제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이제 네. 고단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힘을 낼 때 이렇게 소울푸드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쓰는 이 소울푸드라는 단어는 컴포트 푸드라고 쓰는 것이 더 옳다,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컴포트 푸드를 먹었을 때 신체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욕구까지도 채워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먹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 컴포트 푸드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는 단 음식이 좀 땡기고요.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싶을 때는 매운 음식이 땡기고 이렇게 특정 기분 상태에 따라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 어떤 연관 관계가 좀 논리적으로 있나요? 네, 실제로 또 연구 결과에 오. 연관 관계가 또 있다고 있군요. 합니다. 우리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캡사이신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또 있다라고 하고요. 네. 단 음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고기에는 행복 물질인 이 세로토닌의 주성분인 트립토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당 충족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거나 지쳤을 때 이 당분이 땡기는 것 역시 네. 우리 몸이 신체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네.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맞군요. 이 오창석 요원이 한 이야기 중에 이 고기 안에 행복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한때 이 고깃집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고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파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9월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국민 2명 중 1명이 올 초에 비해 체중이 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울감이 강해지고 이러면은 흔히 말하는 가짜 식욕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뇌에서 이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을 감소시켜서 네. 오히려 식욕을 왕성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좀 구분해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식욕은 정말 우리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거나 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것이고요. 네. 가짜 식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떡볶이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것이 가짜 식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오창석 생겼는데요. 네. 세 분은 코로나 때 좀 우울하잖아요. 네네. 행복하게 만들면 음식 뭐 드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햄버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보상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 햄버거랑 뭐 이런 이 탄산 음료 이런 것들 이렇게 먹으면 저한테 좀 보상을 해주고 힘든 걸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은 찌겠지만. 신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밤늦게 들어가서 마시는 맥주 한 캔. 네. 행복하죠. 네.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쾌해지고. 하루의 끝에 맥주 한 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그나마 음식이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나마도 참 다행이긴 한데요. 이 건강한 식사도 또한 중요하겠죠. 각자의 컴포트 음식이 다 다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하게 살 덜 찌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먹는 음식에 충분히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음식과 나만 존재한다. 만약에 치킨이 있다면 천상천하 치아독존 너와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하고 드시면 이 맛도 좋아지고요. 이 마음에 좀 더 이 힐링 효과도 커진다고 하고요. 식탐도 더 사라져서 과식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왕 먹는 거라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먹도록 해요, 여러분. 네, 이 시점에서 댓글 좀 볼까 싶은데 오창성 의원한테 어떤 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 댓글로 왜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왜 하세요? 저 12월에 흔히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몸을 만들어서 네. 노출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농담이고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건강할 때 제 그 몸을 가장 예쁜 상태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예, 열심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댓글도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자 실시간 댓글 상황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MC 장원 1일 1고깃집 언급 재창업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겁니까? 방송을 통해서? 라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할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댓글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직문 직답,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를 주제로 선명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뒤에 이후 상황을 오창성 의원이 짧고 굵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소사가 사실은 검찰로 인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비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옥중 편지가 공개되기 전에 일단 10월 8일에 강기정 정무 전 수석에게 이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뒤집어진 것이 10월 16일 타임라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관련된 로비 의혹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서 또 한 번 큰 파장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날 당일이었죠. 저녁 8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게 충격적인 폭로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법무부는 김봉현 씨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바로 다음 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추미애 장관은 다음 날 10월 18일 윤석열 총장이 검사 그러니까 제 식구들과 야권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면서 10월 19일 자신의 임기 두 번째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게 이르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 직문 직답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기꾼 옥중 문서 믿을 게 못 된다? 입니다. 네. 일단 총 5장에 걸친 김봉현의 옥중 편지. 자,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야 모두 엇갈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일단 야당부터 볼까요? 국민의힘은 음습한 공장 냄새가 풍기는 음모국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장전 의원 발언이죠. 또 하나는 윤한호 의원 발언인데요.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 하지만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완전 다릅니다. 자, 법관으로 20년 재직하며 경험을 종합해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최희상 의원 발언이고요. 김용민 의원,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고 얘기했다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자, 신빙성이 매우 높다. 김용민 의원 발언입니다. 자, 사기꾼의 편지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장식 의원 어떤 얘기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신빙성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거나 평가가 엇갈릴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동기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분명한가를 봐야 되는데요. 동기. 이 문서를 보자면 이 동기는 뭐냐면 나는 몸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그 김봉현 씨는. 근데 왜 몸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했느냐를 놓고 보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본인이 진술을 하는 것, 즉 강기정 여권 인사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식의 진술을 하면 본인은 보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들한테 또 피고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추가건이 뜬다라는 별건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 프레임에 맞춰서 진술을 했는데 보니까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 5천만 원이 건네졌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발언인데 그 이후 여론의 동향을 보니까 본인은 몸통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 거기다 덧붙여서 친구인 그 금감원 전 국장, 전 행정관이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검찰에 협조를 하고 검찰의 프레임대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라고 하는 동기의 측면에서 이것은 진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성과 실제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시 장소 그다음에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점들이 몇 가지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앞으로 진행되는 직문직답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동기의 측면, 그다음에 구체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신빙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물론 이 내용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쓴 내용인 것은 분명해요. 따라서 발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과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사를 과정에서 하나씩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검찰에 믿지 못하겠다는 동기가 분명하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보통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의 불리한 내용을 폭로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상식적인 내용이겠죠. 김병현 대표의 행동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김봉현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뇌물 공여죄, 내가 뇌물을 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진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본인에게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불리한 상황인데 일단 극단적으로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 참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했으니까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 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검찰의 모든 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는 플리바겐이 적용이 되진 않지만 자신의 형량이나 죄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검찰과 일종의 딜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노와 앙심을 품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버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죄가 추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검찰이 조금 더 수사를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네, 다들 집중하고 계시죠? 평소 좀 궁금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신장식 요원과 오창석 요원이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 최신 버전 직문직답 두 번째 질문은 비위 의혹 검사 사법 처리 가능성은? 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로 더 얘기를 깊이 나눠볼까 싶은데요. 자,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는 다양한 검찰 비리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신장식 의원이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리 의혹 몇 가지를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작년 7월 검사 3명에게 이주형 변호사라고 이미 이름이 특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선임한 전직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가 검사 3명을 청담동 룸사롱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1,000만 원, 하룻밤에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술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뭐 성범죄 관련된 비위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성범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사실도 충격인데 자,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실제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런 것도 폭로됐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한 명이냐 또는 3명 다냐 또는 2명이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제까지 뉴스를 좀 보도된 것을 보면 적어도 2명 정도가 라임 수사팀에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2명이나. 예, 한 2명 정도는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한 명은 그 같은 라임 수사팀은 아니지만 남부지검의 금융 관련 수사 조사부서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라임 수사팀에 작년 8월부터 한 사람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좁혀져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올 2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라임 수사팀에 4명의 검사를 추가 발령을 내는데요. 그때 추가 발령 받아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됐다면 사실 이 당시에는 라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이전인데 어떻게 미리 알고 이 사람들을 술 접대 자리에 불렀느냐.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전부터 기획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수사팀이 형성되기도 전에, 근데 사전에 미리 사전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건 기획이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보면 사전수뢰죄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수사팀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어떻게 이주영 변호사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사람들, 그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고 여기에 어떤 검사가 배치될 거라는 것을 이주영 변호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제부터 밝혀질 내용 같습니다. 자, 특히 법무부가 검사 3인을 특정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중에 한 분은 아까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본인이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거 인정했다고도 하던데요. 네, 인정을 했다라고 그 뉴스공장에서 장용진 기자가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에서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인 줄 알았느냐라고 전화가 와서 취재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얘기는 이제 부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사람이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MBC에서 취재했을 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전에 그 한동훈 전 검사장과 2016년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서 한 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작년 8월 달부터 라임 사건을 부부장 검사로서 수사를 쭉 하다가 올 8월 달에는 금융위원회로 전보 발령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은 조속히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면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라임 관련된 수사가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충격은요. 수사팀이 야당 인사 로비에 대해선 침묵하고 여당 인사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거는 이미 이것도 뭐 실명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이분이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공안검사 출신이시고요. 나름 국민의힘의 실력자라고 했던 정우택 의원을 엽선거구로 밀어내고 본인이 가장 좋은 노른자 선거구에 출마를 했다가 이 낙선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뭐냐면 이 라임 펀드를 우리은행에서 팔았는데 이게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상품이고 사고가 많으니까. 근데 이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은행 측에 로비를 하기 위해 윤갑근 변호사에게 돈을 넘겼다라고 김봉현 씨는 그 문서에서 진술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법률 자문만 했다. 근데 법률 자문의 내용이 우리은행에서 본인이 밝힌 법률 자문의 내용이 우리은행에서 이 라임 펀드를 다시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다. 네. 근데 로비의 목적도 우리은행에서 이 펀드를 다시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목적이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했느냐. 송사면 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만 직보했다라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사실이면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 직문 직답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주목하면 라임 수사단이 보인다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라임 수사단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6년 1월 달에 만들어진 네, 2016년 2016년 1월. 1월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 조선일보가 굉장히 극찬하는 기사를 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전에는 중수부라는 것이 있었죠. 중수부에서 소위 특수수사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특수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검찰 권한에 남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중수부 해체를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수부를 해체를 하죠. 네. 그런데 다시 이것이 2016년에 부활을 한 겁니다. 여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보시면 1팀장, 2팀장인데 2팀장에 한동훈 팀장 그리고 이주영 검사, 나이엽 검사 그다음에 1팀에는 김용식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주영 검사가 바로 김봉현 씨 문서에 나오는 네. 변호사 A입니다. 변호사. 네. 그 술자리를 그 검사 접대 술자리를 그 주선을 했던 사람이고 네. 어떻게 이 수사가 진행될지를 김봉현과 계속해서 상의했던 검찰 특수수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요. 나이엽 검사가 작년 8월 달부터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 수사팀의 부부장 검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팀에 있는 김용식 검사가 네. 올 2월 8일, 2월 9일 경에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남부지검에 라임 수사를 위해서 추가로 파견된 인력입니다. 결국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라임 수사단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 연관관계가 매우 깊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귀족특수부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이런 네,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수부에는 중수특수부 내지는 네. 뭐 귀족특수부라고 자신들이 이제 부르는 용어인데요. 또는 뭐 성골특수부, 그다음에 변방특수부 내지는 진골특수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도 지방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검사들은 수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사실은 승진에서 많이 제외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중수부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부활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그리고 최근에 라임 수사,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단 이런 쪽에 모여있던 특수통들은 네. 귀족 특수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특권적 권한을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그 수사단 그 특별수사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 보시면 네. 1팀의 엄희준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죄수들을 집체 교육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냈다라고 하는데 지목된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 검언유착 이철 전 대표에게 어떤 특정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네. 지금 아까 얘기됐던 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서도 김봉현 회장에게 특정한 진술을 받아내게 하고 법정에서 진술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사 기법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네요. 죄수나 피의자들에게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수사기법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수부의 짜맞추기 추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네. 네, 자 다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 최신 버전 직문직답 네 번째 질문은 대검 패싱하고 검찰총장의 직보입니다. 네,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후 법무부는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당시 남부지검이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을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오찬성 의원.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공유했고 어떠한 정보를 왜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나마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4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5월에는 일단은 당시 송사면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만 대면 보고했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월 7일 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혐의 그리고 수사를 했고요. 8월 말에는 남부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이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6일 이제 김 전 회장이 야당 정치인 로비 진술했지만 수사는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봉현발 검찰 게이트 최신 버전 직문직답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직권 남용입니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고요. 대검은 의례적으로 첫 번째와는 다르게 30분 만에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이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각계 인사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을 자리에 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 못하게 박탈하는 건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거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신장신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거는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검찰이 최초의 수사지휘권, 추미애 장관이 최초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 일주일간 온갖 법리를 다 검토해 본 겁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이것은 형성권으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장관이 명령을 발동을 하면 수사지휘권 명령을 발동을 하면 곧바로 이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이미 검찰에서 정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을 법리로 포장해서 저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각 그쪽에서도 수용이 아니라 그냥 발동됐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수사 현장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의 직접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행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까지 해보죠. 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라임 측 검사 로비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자, 기존 라임 사건은 종전 수사팀이 계속 수사한다고 하고요. 투 트랙으로 수사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제대로 의혹이 밝혀질지 오창성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의 지금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진실 규명이 되길 가장 먼저 바라고 있을 테고요. 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을 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이 라임과 옵티머스 도대체 무엇이 문제야라고 헷갈리면서도 이 수사가 이상하다는 것은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전개 방향이 뭔가 미심쩍거나 은폐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차릴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도록 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방송의 역할이겠죠. 네, 신장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결하게 탁 정리해 주시죠. 네. 특검 설치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는 이번 이 수사 전담팀의 수사 의지와 속도 그다음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깎아내는 노력,
저는 전담 수사팀이 반드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검찰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신장식의 진문직답. 오늘은 김봉연발 검찰 게이트 최신 버전이라는 주제로 총 정리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킹슈맨에서 계속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오늘 킹슈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이죠. 22일 목요일엔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중상모략이라고 일갈했던 검찰 조직의 수장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